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었고, BOJ가 정말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엔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니케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까지도 제가 분석을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했었던 그때가 있었죠. 그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이후로 이동안의 금리를 인하했었다면 금리를 이때 마지막으로 인상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해 왔는데, 유지해 왔는데, 역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 일본은행이 그동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좀 내비쳤어요. 금리 인상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금리 정상화 가능성이에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정상적인 금리라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물론 일본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한 개 혹은 두 개 정도의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그 데이터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건이 조성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각 BOJ 정책금리 발표를 오늘 11시 반부터 기다려 왔어요. 네, 보시면 22년 10월부터만 보여드릴게요. 통상 11시 50분에 발표한 적도 있고 12시 1분, 12시 30분에 딱 발표한 적도 있고 늦어졌을 때는 1시에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데 11시 반부터 BOJ의 정책금리 발표를 기대하고 저도 기다려 왔는데 계속 발표가 늦어졌고요. 늦어졌기 때문에 저도 좀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말 그대로 8년 만에 금리 인상이니만큼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대이니만큼 이 결정을 발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 일본은 보시는 것처럼 뭐 1954년 이래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금리를 급격히 인하했습니다. 뭐 했죠? 이때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와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제로 금리를 향해 꾸준히 내려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도 일본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좀 극단적인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2016년부터는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거죠. 2016년 2월부터 1990년대부터 불황이 시작됐고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고 그래서 특히 아베노믹스 때 아베노믹스라고 일컫는 그 통화 정책 기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해왔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뭐 8년 만에 마이너스 정책 금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어쩌면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 이벤트가 왜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이 이벤트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더 늦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발표를 해야 즉시 분석을 해드리고 즉시 분석한 후에야 저도 이제 지금 기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가 더 늦어지면 아예 즉시 분석을 못 해드릴까봐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본질적인 질문. 왜 8년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나?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순서를 거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왜 8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나?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2016년 이렇게 마이너스 물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물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던 거예요. 보시면 정책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의 정책 금리를 운용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이너스 물가 행보에서, 그죠? 플러스 물가로 전환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다시 마이너스 물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이너스 물가, 소위 디플레이션이라는 뭐 너무나 낮은 물가, 저물가, 저성장, 또 저금리 시대를 장기간 지속하는 뭐 성장 없는 나라,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면서 이 마이너스 물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가동했던 것이다.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던 것이다. 근데 2022년 들어서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고, 일본 경제에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작용했겠죠. 그러면서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보시는 것처럼 한 4%대 초중반까지를 기록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물가를 경험하면서 미국은 9.1%, 우리나라는 6.3%, 고점 기준으로, 유럽, 영국 같은 경우는 10%대, 이런 고물가를 경험하면서 그 고물가로부터 내려오자 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미국도, 우리나라도, 영국도, 유로존도 마찬가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디플레이션이 걱정이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쩌면 목표 물가 2%에 근접해지는 그런 물가 기조로 왔으니까 굳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감사한 물가가 찾아왔다. 금리 인상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물가로 돌아설까봐 그냥 기다리자 하는 액션을 취했던 것이고, 감사한 물가 시대가 도래했고, 그런 시대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때 여전히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행보를 보였던 거예요. 역시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정점을 찍고 디스인플레이션,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고, 어쨌든 최근에는 2%에 가까운 이런 물가 상승률에 도래하니까 이제 목표하는 수준의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가 왔는데 굳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경기 부양만 신경 쓰자. 마이너스 물가에서 돌아왔다. 플러스 물가로 돌아왔다. 이걸 착한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물가가 등장한 것이 오히려 감사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최근 일본의 CPI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마이너스 물가 행보를 보였던 일본으로서는 감사한 물가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에 왔으니 통화정책 기조를 굳이 옮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다시 2%가 안 되는 물가로 돌아올까봐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물가 상승률이, CPI 물가 상승률이 나름 2% 언더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다가 또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로 갈까봐,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갈까봐 금리를 인상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실제 일본의 코어 인플레이션 CPI 물가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에 왔어요. 24년 1월부터 코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부합하게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금리를 정말 인상해야 될지 여부를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다가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또 벗어나서 디플레이션으로 올까봐 두렵기 때문에 과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금리 인상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죠? 그 금리 인상은 뭘까요? 금리 정상화의 개념입니다. 금리 정상화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경제 위기 같은 게 와요. 혹은 그 밖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해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등장해요. 그럴 때 대응하기 위한 그 대응책이 통화정책인 건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금리 인하인데 2016년부터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해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위급 시에,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총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위기 상황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다니는데 총에 총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기조를 전환시키는 목적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면 어떤 변수가 등장할 때 대응할 여력이 없으니까 금리를 정상화해 놓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고민은 통화정책 정상화인 거예요. 근데 통화정책 정상화를, 그러니까 제로금리 혹은 그 이상으로 0.2% 금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다시 떨어질까봐 걱정이었었던 거죠.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치닫을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뭐였습니까? 여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건이 뭐냐면 바로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를 밑도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웃돌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2% 이상이. 그래야 금리를 정상화할 만한,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본 경제 입장에서 지난주인가요? 3월 달에 이 2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 2.6%가 나옵니다. 2.6%가 나오니까 감사하다. 만약에 2%를 밑도는 물가 지표가 계속 발표되면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2.6%의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물가가 나왔으니 그러면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에 일본 경제를 말씀드릴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임금 인상률이에요.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5.28%로 1차 집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만약에 임금 인상률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도 뭐가 좌지우지한다고요? 근원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근원 물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물가가 잡히는 것이고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고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잡히려면 서비스 물가를 결정짓는 비용 요소, 핵심 비용 요소가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좀 떨어져 줘야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고 그래야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려면 임금 인상률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임금 인상률이 발표됐죠. 5.28%로 정말 역대 최대치인 거예요. 거의 역대 최대치인 거예요. 거의입니다. 역대 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23년에도 높게 나타나고 5.28%로 또 역시 24년에도 높게 나타나니까 1차 집계 결과 이제 임금 인상률이 높게 유지되면 그게 반영된 서비스 물가는 또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그게 반영된 서비스 물가가 오르니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각종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가는 잘 잡히지 않거든요. 물가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봉을 낮춰서 이직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책금리 인상의 배경은 뭐였다? 네, 임금 인상률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건으로서 작용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마음 놓고 확신을 가지고 물가가 다시 2% 밑으로 혹은 마이너스 물가로 떨어지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을 가져가야겠네 하는 노력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기존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4월 정도에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4월이 아니라 3월쯤에 금리 인상이 있겠네 라고 기대치가 앞당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 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라는 뭐 구체적인 표현이라든가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정말 금리 인상이 확정되다시피 뭐 이렇게 언론이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우리 한국 언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일본의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할 것이다. 확정적이다. 너무 확고하게 믿음이 조성되는 그런 언론의 발표가 있었던 구간에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게 결론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인 거예요. 일본의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액션, 그 액션 자체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할 겁니다 라고 내비치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단언하다시피 언론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그거 아니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로서 해석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시점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시 37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도 이 일본 은행 내에서 그 금통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일본의 금리 인상 결과, 결국 마이너스 금리로부터 벗어난 이 17년 만의 금리 인상, 그리고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로부터의 벗어난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환율 아니겠습니까? 엔화 환율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엔화 환율이 그동안 특히 2022년 이래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엔화의 모습을 보여왔었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약엔화의 모습, 엔화 약세 기조가 나타났었던 모습. 달러는 강세고 엔화는 약세고 초저 엔화의 흐름을 보여왔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 왔고 22년부터 미국은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 왔고 그리고 그 금리를 0.5에서 5.5%까지 꾸준히 인상해 왔고 그리고 일본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한 번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름 금리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3.5%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더 거셌기 때문에 더 빨랐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온 건데 우리는 그나마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일본은 한 번도 금리 인상하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던 거죠. 결과적으로 금리 차는 일본이 마이너스 0.1이고 미국이 5.5%니까 그 격차는 5.6%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2%포인트인데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5.6%포인트로 벌어진 거야.
그 동안에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대 기축통화, 예를 들어서 유로화,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 그죠?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이런 6대 기축통화국들의 상대적인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강세 기조는 더 나오는 거죠. 원엔 환율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원엔 환율이 이렇게 900원 밑으로까지 중장기적으로 떨어졌었던 것은, 초엔저 현상이 나왔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금리 인상했지만 일본은 금리를 계속 동결해 왔기 때문에 엔저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의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물론 저도 어제 환율 전문가들하고 좀 통화도 했었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한 달 전부터 엔화 투자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일시적인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구간에 수익 실현을 단행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들 인상폭이 대대적으로 높진 않으니까 그 수익의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수익 실현의 정도가, 수익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전문가들의 입장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어떠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 마이너스 금리로부터 벗어난 게 8년 만이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다.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강하게 건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로 가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시점이 더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화가 가져다주는 엔화 강세가 더 연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엔화의 강세화, 엔화가 초강세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약 엔화가 강 엔화로 조금씩 전환되는 엔화의 강세화가 전개된다. 마찬가지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 달러로 전환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강달러의 정도가 다소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 통화 정책에 따른 그 영향은 일본의 엔화 가치의 강세화가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침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거주자가 외화 예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예금 잔액이 지난 1월달 이 800억 달러 기준에서 778억 달러 기준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그리고 일본 엔화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죠? 늘렸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쭉 보시면 역대급이고요. 그죠? 또 중요한 것은 전체 우리 거주자가 외화 예금을 가지고 있는 그 잔액, 이거 기업과 가계가 포함됩니다. 예금 잔액 기준으로 10%를 초과한 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엔화 강세화에 베팅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화에 베팅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10%를 초과한 것이. 네, 그 부분도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당연히 외환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그 근거는 바로 금리에 따른 것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돈의 가치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 달러화의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격차를 벌려온 것이다. 이게 환율,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기준금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미국 시중금리, 일본 시중금리를 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치솟아 왔고, 그리고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죠. 중장기적으로 말이죠. 근데 앞으로의 전망도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여전히 강세겠지만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일본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23년 중반부터 좀 떨어져 오다가 이제 앞으로는 일본 10년물 금리가 뭐 굉장히 강하게는 아니지만 뭐 갈짓자 행보를 보일진 모르지만 그래도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완만하게 더디게 우상향할 거라는 거죠. 근데 환율은 뭐예요? 일본의 움직임은 더딜 수 있으나, 아까 다른 전문가들은 일본의 움직임이 더딜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동의해요. 그러나 일본의 움직임은 더딜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움직임까지 생각해 보면 이 둘 간의 격차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 하늘색 바그래프를 보세요. 그죠?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결국 그 환율을 엔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올려놓는다. 환율을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만큼 엔화 강세 기조를 야기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주요 국제기구나 또 투자은행들도 비슷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주가잖아요. 일본이 통화정책 기조를 마이너스로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엔저 현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출 경쟁력이 높죠. 근데 일본의 엔저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수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하고 일본도 자동차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철강 수출하고 일본도 철강 수출해요. 우리나라도 조선 수출하고 일본도 조선 수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과 일본의 수출 품목이 매우 유사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엔화 약세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실물 경제 회복에 기여를 하고 엔저가, 그죠? 또 엔저가 일본의 주가 회복에 또 견인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회복을 더 지연시키는, 일본 엔저가 우리 경제에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의 강세화가 야기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 수출 경쟁력은 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실물 경제적 함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주가는 2023년 한 해 뭐 나스닥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두 번째 일본 니케이 지수가 28%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뭐 19% 상승하는 동안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였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2020년, 21년 동학개미 운동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모두 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동하고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 상대적으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썼던 거죠. 7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똑같이 유지했다라고 하지만, 8년 동안 똑같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인상할 때 일본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더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썼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주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고 실물 경제 회복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 보시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상 정점을 기록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일본이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정상화한다는 것은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다라는 개념이 되지만 뭔가는 얻고 뭔가는 잃을 거예요. 잃는 게 뭘까요?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 실물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이것은 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플레 우려, 이런 것들도 그냥 안고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정상화가 굉장히 신중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포기해야 될 것들, 통화정책 정상화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포기해야 될 것들은 아마도 이제 니케이 지수가 더 고공행진하거나 엔저의 어떤 실물 경제적 어떤 효과를 누리거나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향후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를 바라보는 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BOJ에 가서 뱅크 오브 저팬, 일본 중앙은행에 들어가서 일본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일본 경제의 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 보여드리네요. 일본 경제가 23년에 나름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24년은 다시 1%대로, 25년도 다시 1%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기조를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일본 중앙은행들의 주요 위원들이 보는 이유가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저성장,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역시 물가 상승률도 금리 인상 아니어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본의 신규 투자, 기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거나 가계의 소비가 또 위축되거나 하는 것들이 수요를 둔화시켜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결국 2%라는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칫 통화 정책을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일본 경제가 다시 잃어버린 20년, 다시 마이너스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교한 통화 정책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BOJ가 왜 금리를 인상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한 배경은 무엇이고 그것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돈의 이동이 확실히 일어나는구나, 거시경제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돈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세미나의 형태로, 교육과정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게 리포트 앤 세미나인데요. 2024년 3월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보시면서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돈의 이동이 그렇게 전개되는구나, 철저히 재테크 관점에서 돈의 이동이 전개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되나, 엔화를 보유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강구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드린 이 교육 과정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과정도 설명드립니다. 이 교육 과정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 고정 댓글을 보시고 링크를 타고 올라가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상으로 일본의 17년 만에 이 금리 인상,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로부터 벗어나는 이 액션,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그것이 어떤 배경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리하고 차후에 일본 실물 경제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부분에 걸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또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즉시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